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네. 나와주셨잖아요.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의 과장으로 있고요. 현재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대사증후군의 운영위원으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콜라보로 이제 시리즈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 그 단장님이시죠? 네. 임도선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네. 어떤 뭐 사업이고 지원단이고 어디서 지원을 받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간단하게 짧게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대사증후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락 해가지고요. 광고 많이 했잖아요. 네, 지하철에도 네, 있고 뭘까요?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공단검지 많이 시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사증후군 위험에 속하는 분들 5가지 요소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몇 개월 뒤에 한 번씩 오시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서 체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관리해서 더 심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관리사업단의 취지입니다. 네, 설명을 너무 쏙쏙 잘 해주시는데요. 네.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아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뭔가 광고는 본 것 같은데 또 자세히는 잘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시 보건소에 가시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널리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네, 잠깐 인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랭카님 들어와 주셨고요. 채선님, 그 다음에 또 인생은 미완성님 들어와 주셨고요. 이홍원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사증후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만. 이게 대사증후군이랑 비만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사증후군과 비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당연하게 비만하면 대사증후군 또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단에서 작년에 저희가 팩트시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비만 유병률이 보이고 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어떤 요소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네. 또 현재 우리나라 비만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뭔가 데이터를 뽑아 오셨다고 네. 하니까. 근데 이용호님이 이용해 보셨나 봐요.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용을 못 하셨다고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 있네요. 최근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운영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교육도 시키고 네. 또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관리를 시켜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나중에 이제 활성화되면 아마도 오시지 않더라도 댁에서 잘 드시고 운동하고 또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사이드 소니님이 부작용 없는 비만약을 소개해달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또 강민영님이 올바른 식습관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실천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쉽게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네, 오늘 대사증후군과 비만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앞서 임도선 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혹시 그 3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비만인 만큼 네. 저희가 이제 허리둘레, 특히 이 복부 비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교수님. 이게 90cm, 85cm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복부도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네,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침이 있나요? 네. 그 저희가 복부 그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지침은 우리가 이제 갈비뼈 있죠. 이 네. 갈비뼈 아래 맨 하단 네. 그리고 우리가 골반뼈 있죠. 만져지는 네, 부분 네. 아래쪽에 거기에 중간 지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을 재면 가장 정확하다. 네. 근데 한 가지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숨을 내쉬고,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홀쭉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히 숨을 내쉰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내신 상태에서 맞아요. 네. 이거 그러고 보니까 숨에 따라서 이거 한 5cm 차이 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편안하게 내신 상태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고혈압 약이 있거나 또는 130에 85 이상, 또 중성지방은 150,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그리고 공복혈당은 100 이상이면서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대사증후군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3개 이상을 해당되시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퍼센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대사증후군 기준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뭐 허리둘레는 그대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근데 대신 혈압이나 또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경우도, 또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추세 자체는 대사증후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제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단에서 저희가 팩트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유병률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한국인의 비만 진단 기준에서 몸무게를 키로 2번 나눈 저희가 이제 체질련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고요. 아마 2018년도 대한 비만학회에서 진료 지침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만이 1단계와 또 체질련 지수 30 이상의 2가지 2단계 비만밖에 없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3단계 비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그 비만 단계가 35에서 한 번 더 꺾였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가 비만 대사 수술을 이제 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3단계 비만으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비만은 3단계, 그리고 허리둘레는 남자는 90, 여자는 85cm 이상으로 딱 한 가지 정도의 레벨로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침도 근데 만드시나 봐요. 네, 저희가 보통은 네. 대한 비만학회에서 저희가 이 지침도 만들고 있는데 외국의 미국이나 여러 유럽에서 나오는 지침들도 참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근거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침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2018년도에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사 위험도가 있고 비만의 위험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35 이상에서도 한 번 더 구분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이번에 3단계 비만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이즈 써니님이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5가지의 질환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치료를 각계 전투로 치료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묶는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이런 징후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서로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네.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 높아지는 게 혈당도 가장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지 또 콜레스테롤 이상도 같이 동반해서 올리기 때문에 네. 이 5가지 요소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공통된 기전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걸 가지고 구성을 했고 또 이 5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이 3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네.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이런 기준들 또는 연구들을 토대로 이 5가지 요소들을 한때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은 미아성님이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39세 남성분이시래요. 고농도 스테로이드 요법을 받을 때 몸무게가 25kg 정도 증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문페이스, 들소넥은 없어졌는데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고 식성이 좀 남아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후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데 뭐 비만약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HDL이 20으로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혈압약 3가지, 그다음에 페노피브레이트인 것 같아요. 그거 네. 드시고 계시대요. 그 혈압약 3가지 정도 드신다면 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2기 고혈압 이상일 때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 페노피브레이트 제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중성지방 높을 때 많이 쓰거든요. 네. 결국은 중성지방에다가 혈압도 2기 이상에 해당되시는, 또 아마 그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뭐 BMI, 그 체질량 지수를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 비만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끝내고 나서는 다시 몸무게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제가 체중 병원에서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공식대로 하면은 분명히 잘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지는 분들이 그쵸. 많거든요. 현실은 또 다르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사람의 이 노력,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와서 가족이 아닌 제3자 어떤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체중이 잘 빠지고 유지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장기간 치료자하고 만나는 걸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도 잘 안 빠지는 게 뭐 필요하다면 장기간, 적어도 최소한 비만 치료는 6개월 이상 빼고 다음에 길게 6개월 봐야 이상 또 되는군요. 유지 더 네네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3개월 만에 몇 킬로 빼고 이런 그런데 그 치료를 받기보다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은 저희가 이제 이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으면 수술 치료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한 체질량 지수 35 이상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고혈압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가 한 뭐 30 이상일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 우선 그 장기간 치료하시는 그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때 한번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그 작년 저희가 12월 달에 나와서 그 정말 뭐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제 홍보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서울시의 대사증후군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전에 그 어제 지난주에 이제 인도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아마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퍼센티지가 좀 낮을 것 같지만 이 공단 자료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2017년도 상황에서 27.1%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지금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네. 역시나 남자가 높습니다. 진짜 남자분은 높아요. 31.9,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와, 네. 여자분들은 22.5니까 한 5명 중에 1명꼴로. 5명 중에 1명. 네. 이거를 이제 연령별로 보시면 좀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70세 이상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대, 20세, 30세, 이 30대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데 노년층으로 갈수록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령별로 또 남녀별로 또 나눠서 살펴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 그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70세 이상에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 그에 비해서는 뭐 20대, 30대는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은 낮은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특징은 이게 5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확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지금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60%가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진짜 높네요. 그게 보통 이제 폐경 때문이 원인이 많은데 네. 저희가 뭐 환자분들 오시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혈압도 정상이고 저혈압이고 뭐 먹는 약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약도 여러 개 드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혈압도 오르고 또 특히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70대 중반까지 배가 쭉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벌써 이 대사증후군의 세 가지 그러네요. 정도 해당이 되죠. 네.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좀 보이는데요. 혈압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어머머머. 차지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의 거의 뭐 40% 정도는 네. 이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네. 제가 동그라미에 칠해놨는데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경우, 또 고혈당, 즉 공복혈당이 100 이상일 경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복부 비만도 예전에는 얼마 되지 않다가 정말 많이 쭉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남녀 연령별로 좀 살펴보시면 가장 큰 문제라고 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가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 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20대부터 40대까지 이 복부 비만의 그 위험률이, 그러니까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30대나 40대나 50대, 60대, 70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네. 20대, 30대, 40대에서 그만큼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고, 이분들이 나중에 또 나이가 또 드시면은 이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네요. 너무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0대는 거의 70대랑 비슷한 네, 맞습니다. 지금 퍼센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게 그 좀 내장 지방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면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상 등 여러 그 위험 요소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20대, 30대, 40대에서 복부 비만이 늘어난다는 거는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나 또 제가 뒤에 약간 사망률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위험성들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주위에 보면은 되게 말라서 BMI 자체는 정상인데 이제 복부나 내장 지방은 좀 높은 그런, 저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지금 또 사이드 써니님 또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비만도 고혈압처럼 이거 진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냐. 네. 좋은 네.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비만도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당뇨 또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만 저희가 이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WHO에서는 비만도 만성 질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 옛날 그 네. 히포크라테스 네. 이런 또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한 가지 특징이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은 만큼 잘 빠집니다. 잘 네. 떨어지고 좋아지긴 조절이 하는데 좀 잘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비만은 약을 먹으면은 그 떨어지긴 하는데요. 정말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비만 약을 개발할 때 기준 자체가 뭐 5% 이상 체중 감량 또는 10% 이상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거를 비만 약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비만 환자분들 오시면은 뭐 100kg인 분들이 보통은 60kg 원하고 막 이렇긴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빼기가 힘든 게 바로 비만이고 비만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5%나 10%를 달성하면 인정이 되는 만큼 네. 좀 더 어렵다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네. 게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라고 하는 게 저도 그 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도 궁금한데 이거 서울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서울시 미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빨리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을 보시면 그 여자에 대한 내용인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역시 아까 폐경의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계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치 연령에 따라서 도레미파솔처럼 쭉 올라가긴 하는데 이 2009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그 경향을 보시면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 복부 비만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50대나 60대, 70대는 거의 비슷하게 어머, 유지가 되거나 그러네요. 60대는 오히려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원래는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전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사적 위험 인자들이 좀 조절이 되고 배가 많이 나오셔도 사실 실제로는 이 피하 지방이 많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심혈관 위험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어찌되었건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진짜 각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그 작년도에 대한비만학회에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0년 정도의 이 복부 비만의 유병률을 봤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총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35.7%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성분들이 좀 저희가 좀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45.4%. 2분의 1이에요, 거의. 네, 맞습니다. 진짜. 어머. 사실 남자분들은 좀 체구가 있고 좀 비만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고요. 또 네. 오히려 여성분들은 날씬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강박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봐도 3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앞의 내용은 저희가 이 비만에 대한 거고요. 네. 이 다음은 이제 그 복부 비만인데요. 비만 자체는 좀 마일드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복부 비만은 훨씬 더 가파르게 어머머.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3.8%니까 4분의 1, 네. 남자분들은 28.1%니까 거의 3분의 1. 네. 문제는 앞서 뭐 저희가 20대, 30대, 40대 분들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비만이면서 또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위험도 높은 비만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비만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그 비만 유병률을 좀 보시면 네. 그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남녀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보시면 60대, 70대, 80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0대거든요. 근데 네. 이 30대의 비만 유병률이 보시면 오잉? 네, 2018년도 기준으로는 40.5%로 1등 가장 높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머. 그러니까 과거 2009년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간 정도 해당이 됐는데 이게 역전이 됐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저희가 이제 이 뭐 80세 이상 또는 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이 비만의 유병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노년층에서도 또 특히 70세, 80세 이상의 초고령에 해당되는 분들도 비만이 많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0대에서도 지금 높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정말 다 비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1등을 했는데 네. 지난 시간에 그 임도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배달이 너무 잘 돼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20대, 30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유병률도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이게 뭐 남녀 차이가 좀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여기서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는 20대, 3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뭐 경쟁 사회에서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거나 이렇기보다는 대부분 사 먹게 되고 또 요즘에 워낙에 식당이나 뭐 배달 음식도 잘 돼 있잖아요. 시켜 먹거나.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짜장면 한 그릇이 보통 6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네. 뭐 라면이 500칼로리 정도 되고 근데
밥 한 공기는 뭐 300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밥을 조금 먹고 나는 많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 뭐 커피, 뭐 믹스커피 하나가 5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커피 2잔씩 마시면 거의 밥 한 공기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을 하거나 바깥에서 먹는 높은 칼로리의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의 유병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에는 요즘에 많이 또 앉아 계시잖아요. 뭐 유튜브나 다른 또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아마 앉아서 보고 계실 텐데 일 자체도 앉아서 하고 컴퓨터 작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이드 선이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거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운동과 식단 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교수님? 뭐 사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죠? 네, 식사 줄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네. 줄이기. 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한 30분 정도, 뭐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러닝머신을 하면 저희가 한 1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 빠지죠. 네. 근데 그냥 안 먹는 게 빠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소보루나 이런 거 하나 드시면 200칼로리 금방 드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제 그 과도한 이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먹는 거 줄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데 그 나이가 드신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 이 체중을 빼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식사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의 1대1의 비율로 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기준을 세워주신다면 뭐 요즘에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한 60세 이상, 네. 예, 70세 이상,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안 먹어서 빼게 되면은 이 체지방도 빠지지만 대부분 또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손실이 또 네.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연령이 지나면서 근육의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잘못 심하게 하시다 보면 이 체지방 손실과 더불어 근육 손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없어지고 예, 나중에 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줄이는 거,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또 이 복부 비만의 유병률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인데요. 네. 아직은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그래도 이 80세, 70세, 60세 이상에서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 30대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40대, 50대를 이제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의 복부 비만, 즉 비만도 높아지고 복부 비만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좀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대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이런 복부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이 10년, 20년 뒤에 이런 분들이 질병에 위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실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많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호흡기 계통, 폐가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그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그 여러 청소하고 이제 고맙다고 해서 미스커피 같은 것들을 이제 주시면은 네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네, 하루에 한 10잔 이상 뭐 드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10잔 이상이면은 500칼로리 이상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체중이 쪄가지고 어머머머. 이분이 이제 그 호흡이 곤란해서 입원을 하셨다가 어머.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좀 문제여서 일단 그것부터 줄여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정말 체중이 좀 잘 빠졌고 그 이후에는 호흡도 좀 더 편해지는 경우가 생겼고요. 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 고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코를 고는 것도 체중을 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고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뇌졸중 또는 관상동맥 질환, 당뇨,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그리고 이 지방간도 있는데 최근에 이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간 자체도 이 지방간이 심해지면 지방간염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데 체중을 빼면 이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체중 빼는 거를. 네, 합병증이 진짜 뭐 심혈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몸 전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네. 관절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살 빼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한비만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체질환 지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를 좀 봤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정상 체중이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3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근경색이 역시나 비만, 과체중부터 비만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 30 이상일 때는 1.6배 정도 더 올라가고 간다고 나와 있고요. 네. 제가 흔히 허혈성 뇌졸중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체질량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또 저희가 이제 허리둘레와 여러 가지 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봤는데 오늘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허리둘레가 하나의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상을 일로 뒀을 때 이 허리둘레가 뭐 5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뇨 또는 고혈압 또는 심근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 다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그러네요. 파란색은 남자분이고 빨간색 여자분인데 네. 결국은 이 체질량 지수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허리둘레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허리둘레 자체가 이렇게 뭐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뭐 또 뭐 당뇨, 뭐 허혈성 뇌졸중 다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둘레 자체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질량 지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 허리둘레가 정말 여러 가지 질환 발생과 거의 직선상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연구한 내용이고요. 저희 비만학회에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허리둘레하고 모든 원인이나 사망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나온 게 당연히 저희가 이제 허리둘레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예. 근데 보시면은 특히 이 정상 체중군에서 이 정상 체중인데도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면 될수록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 특히 어머. 과체중에서도 관찰되고요. 이 말은 저희가 보통 비만이 아니라고 하면 좀 안심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보기에는 좋은데 배만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1.6배만큼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정상에 물론 이렇게 더 가면 위험하겠지만 정상에 속하신 분들도 1.6배나 더 네. 위험할 수 뭐 있다. 과체중 분도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네. 비만인 분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그 체질량 지수 30 이상일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이 정상 체중과 과체중군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중이 정상이다 또는 약간 쪘다라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허리둘레를 측정하셔가지고 만약에 90cm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라고 좀 고민을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비만 치료할 것인지 결론이 나오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저희 사례를 좀 들어서 좀 네.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네. 우선 그 비만 치료는 보통 이렇게 치료합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왜 쪘는지. 그래서 환자분들께 여쭤봐요. 왜 찌셨는지 여쭤보고 그럼 환자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또는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또는 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우울증 약을 먹고 뭐 살이 쪘다든지 운동 선수셨는데 운동을 그만두니까 살이 너무 찌더라.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한 번쯤 생각하게끔 하고요. 이분이 현재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뭐 당뇨 또는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요. 뭐 지방간 등등을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비만 치료를 시작을 하면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죠. 빠지는데 잘 빠지면 이제 끝나겠지만 보통은 다시 찝니다. 예, 그래서 다시 찌고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환자분들이 한 3개월에 뭐 20kg 이렇게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비만 약물의 기준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5%에서 10%를 우선 목표로 체중을 감량하거든요. 한 어느 정도 기간에 5%에서 10%를 감소하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라고 6개월 생각하시면 정도에 됩니다. 5%에서 10%. 네. 그래서 비만 치료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면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가시고. 그래서 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너무 빨리 빼다가 오히려 뭐 탈모되고 뭐 피부가 좀 늘어지고 이래서 오히려 더 우울증 생기고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반복을 하면서 체중이 일관적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사, 뭐 앞서 식사, 운동 얘기가 있었지만 식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인지행동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한 연구에서 보면 소화를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TV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이 비만도가 높아지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당연하게 TV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좀 많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네. 저희가 보통 그 비만에서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식사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일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사일지를 잘 적게 되면 내가 진짜로 많이 먹은 적게 먹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뭐 환자분들이 뭐 나는 노력하고 있다, 적게 먹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식사일지 보면은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작성해 보면 또 본인의 기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한번 그 일주일 전에 어떤 거 드셨는지 잘 기억 나세요? 일주일이요? 네.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이 식사일지 적으시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파악하실 수 아, 있고요. 그렇구나.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약물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3에서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안 되면은 약물치료로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약물치료 한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식사, 운동,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면서 약물치료를 하셔야지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중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또 위험도가 너무 높을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받아보고 가도 될까요? 네. 이용원 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근육량만 부족하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스쿼트와 팔굽혀펴기 등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시대요. 62세 남성분이신데 요 정도 운동과 관리 어떻게 보시죠?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조금 더 그 어떤 상태인지 좀 알고 싶긴 한데 저희가 보통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가 유산소도 있지만 근력 운동 이게 대부분 근력 운동 같거든요.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뭐 팔굽혀펴기 하실 때 힘을 딱 주고 숨 멈추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사증후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전체적인 비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밖에 못 나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제 환자 중에 이제 한 분은 그 제자리 걷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또 집에서 그냥 제자리 네. 걷기요? 오,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이클 사서 그 집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계단 오르는 거, 내리는 거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운동 자체가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은 계단 오르기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단 오르기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먹은 저의 메뉴를 피디님이 또 기억을 해주셨네요. 피자를 먹었다고. 맞습니다. 저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요. 네.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함께놀님이 식후 2시간 혈당은 98인데 당화혈색소는 5.6이라서 정상 턱걸인데 왜 그런 걸까요? 어떤 걸 고쳐야 하는 건지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네. 지금 보면은 그 혈당도 정상이고요. 저희가 보통 100 미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도 저희가 이제 5.6까지 정상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데 네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식후 2시간이군요. 네, 식전이 아니라. 근데 식후 2시간이면은 뭐 굉장히 정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의미하는 거는 최근 2,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정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식후 2시간이 98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그 인슐린 분비도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 보이는 상태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다만 이제 공복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네. 또 공복 혈당도 낮은데 당화혈색소 높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혈당 자체를 늘 매번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매번 측정했는데 98이면은 뭐 식전 혈당이 높을 가능성도 있고
식후 혈당이 어떤 때는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하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가 많아서 좀 낮게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당화질소 자체가 높은 분들은 보통 간식거리라든지 또는 과일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식이나 과일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원님이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 주셨는데요. 또 HK님 질문 하나만 더 네. 받아볼게요. 원래도 날씬한 편이 아니었는데 출산 후 체중이 많이 늘었고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갑니다. 이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다낭성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이 여성분들께서 많이 출산 후 체중이 늘어나서 고민 많이 하시고 특히 네. 이 다낭성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또 당뇨의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이 산부인과에서 또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다낭성 증후군이 있는 분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살은 보통 저희가 체질량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 저희가 좀 나눠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그 BMI 30 이상으로 좀 많이 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임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가정하에서는 아마 그 뭐 식사, 운동, 뭐 그리고 식사일지 쓰시는 거, 뭐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만보기 같은 거 측정해서 활동량을 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자분의 어떤 위험 요소에 따라서 좀 상담드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 너무 많이 쪄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 약물 치료를 같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앙이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이 좀 짙게 찌는 것 같다. 물만 마셔도 살이 네. 찌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뭐 세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거는 저희가 네. 그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살이 찌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먹어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비만 세균 때문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식사, 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약물도 있고, 수술도 있고. 근데 이 비만 세균이 과연 어느 정도 비만에 기여하는지를 본다면 사실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긴 한데 크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식사 치료가 정말 특히 식사 치료 중에서도 저탄수화물식이가 가장 효과가 좋은데 아마 거기에 비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긴 하고요. 비만 세균이 사실 이제 뭐 여러 연구에서 보시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또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유산균을 먹어서만 비만 치료가 가능한 건 꼭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그 쉽게 살이 찐다라고 파악하는 게 내가 식사일지를 한번 적어보시거나 뭐 저희 만보계로 요즘에 많이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핸드폰에 만보계에 내가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최근에 어땠는지를 쭉 돌이켜 보시면 내가 꼭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는 정말 이 행동을 객관화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한 번 정도는 뭐 식사일지나 만보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생활 습관을 이렇게 적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만 치료를 할 때 뭐 약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환자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쪘는지 또 본인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지 네. 그리고 나의 진짜 실제 비만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환자도 이제 치료 의지도 생기고 본인이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거든요. 오, 이거 교수님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그래서 신한 질문 설문지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분들 오시면 초딩 환자분들은 네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뭐 여기 키 몸무게 적고 하시고 3개월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적고요. 원래 뒤에는 이게 한 3, 4장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분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가족분들 중에 건강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들어봅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실제로 제 환자분이신데 37세 남자분이세요. 네. 네, 생각보다 남자 환자들 많으신데 네. 뭐 키 몸무게 보시면 체질량 지수가 37이기 때문에 3단계 비만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네.
허리 둘레도 114cm니까 복부 비만도 있고요. 근데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네. IT 업종에 근무하시고 특히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늦게 기상해서 늦게 출근하고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 식사도 2시가 어느 2시 좀 말하는 거죠? 네, 새벽 2시. 네, 새벽 2시에 취침을 해서 네. 오전 늦은 네. 오전 10시 10시에 일어나서.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운동 열심히 하고 덜 먹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퇴근하고 운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네.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좀 예전이긴 한데 당시에 뭐 판교 쪽에 식당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서 시켜 먹는데 이런 분들에게 뭐 도시락 싸서 먹고 이렇게 안 되겠죠. 결혼도 안 한 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환자분들이 작성해 놓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요한 게 목표 설정하기인데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빼고 싶냐고 하시면 정말 많이 빼기를 원하십니다. 그쵸. 뭐 만약에 몸무게 100kg시면 네. 몇 킬로 정도 빼기 원하시죠?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면 저 70kg로 70kg. 해주세요. 이렇게 예, 할 것 같아요. 여성분이면 분이면은 50kg로 만들어주세요. 이럴 것 그렇죠. 같아요. 거의 50% 가까이 빼기를 원하는데 네. 사실 그 정도 빼려면은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저희 목표로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다음 6개월은 저희가 이제 또 빠진 체중을 유지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7kg 정도였기 때문에 10%만 빼도 97이죠. 네. 근데 거기에는 좀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고 또 환자분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95kg 정도까지 빼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이긴 한데요. 환자들은 대부분 앞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24에서 38%. 네. 이걸 말씀하신 것 클리니카 같은데. 가이드라인은 최대 10%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 클리닉 하시는 분들은 한 15% 정도를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환자분들의 기대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려서 그 절충해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의사분들도 환자 말에 따라가서 필요 없는 약 또는 너무 무리한 약을 처방하실 수 있고 환자분들도 원래는 나는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좀 목표 설정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성분들이 원하는 이 체중을 봤더니 네. 표준 체중이 이제 145가 46.2, 근데 38.9. 38? 네. 키가 160이라고 하면 56.3이 네. 원래 표준인데요. 네. 어머, 여성분들 거의 예, 근데 40kg대는 키로 대안이죠. 차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50kg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56까지 정상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원하는 이 미용에 해당되는 이 키에 해당되는 이 체질량 지수를 봤더니 18.5예요. 이 18.5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저체중에 해당되는 이 몸무게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는 체중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체중이 다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학생이었는데 네. 호주에서 이제 저희 학교로 와서 본인은 날씬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본인이 비만이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체중밖에 네.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고 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 반복하다 보니까 학생인데 결국은 그렇죠. 예, 정신과로 입원해서 치료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굉장히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심해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미용 체중 이런 거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희가 74세 여성분의 그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76.4kg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하는 체중 62kg, 거의 18.8%, 20% 가까이 빼기를 원하시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열심히 하시면 뺄 수는 있지만 이 연세에 만약에 빼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도 같이 빠지면서 오히려 더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력이 약화되면
물론 나중에 낙상도 될 수 있고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분과 말씀해서 저희가 69kg를 목표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체중이 많이 빠지기를 원하지만 이 목표 설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느덧 시간이 다 아, 됐어요, 네. 교수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네, 너무 빨리 가네요. 그쵸. 사실 준비해주신 내용이 산더미 같은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딱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사증후군 정말 데이터를 잔뜩 뽑아 주셔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심각한 지금 상황인지를 짚어주셨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만 어떻게 치료하는지 초입부, 도입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건강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 놀림도 여러 번 나와달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교수님 오늘 처음 방송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떨렸는데요. 네. 너무 말씀드릴 내용이 또 많이 있어서 좀 잘 전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나 침착하셨어요, 교수님. 하나도 떨지 않으시고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원 님도 오늘 방송 감사했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 저희 비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비욘디 멘토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